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를 짓누르는 미국의 고금리와 중국의 경기 침체 모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주춤했던 K방산이 다시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수출 방산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올해는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해 K방산의 글로벌 4위 도약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붐과 강달러 장기화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실적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SK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2차 전지 열풍으로 약진했던 LG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올해 전기차 캐집으로 부진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콜마는 아마존과 오늘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셜 호텔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셀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뜨거운 K뷰티 열풍을 겨냥해 열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ODM 제품을 한국콜마가 맡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첫발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후 시장 들어서 우리 양대 시장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모든 이동평균선을 벗어나서 하회하는 거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 좀 네.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사실은 나스닥 인적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S&P 500은 계속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러셀 지수는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성적으로 못 가는 게 금리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FOMC가 끝나게 되면 정확하게 9월달 금리 인한다 안 한다, 아니면 언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없다는 결론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 그러면서 약간 코스닥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보다 코스피 쪽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뭐 현대차 그룹이든 반도체든 뭐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물고 꼬리를 물면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런 걸 본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작은 기업들 혹은 뭐 반도체 이외의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중대형주 쪽으로 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중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해볼지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양대 시장 수급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전히 뭐 코스피 쪽의 강세 흐름들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ADR 지수도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ADR 지수가 동일하게 되면은 코스피 쪽으로 먼저 좀 자금이 쏠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과매도권을 좀 탈출을 시키고 좀 정상화시키는 부분들까지 수급이 또한 안정적으로 좀 이동이 되고 나서 그다음 주 코스닥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키 맞추기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쪽
쪽에 메이저들의 투심을 조금 더 자극시키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뭐 예상치보다 일단 좀 좋게 나온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 미증시에서 영향을 받던 부분들인 가이던스예요. 이제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우려감으로 좀 남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턴을 시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HBM 쪽만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이 가장 꼴찌잖아요. 그다음 뭐 2등이 삼성전자, 1등이 SK하이닉스. 그럼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팩트는 하나죠. AI는 결국에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AI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7월 10일 날 언팩 행사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갤럭시 부품주들도 어제 좀 움직였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부품주들까지도 언팩 행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초반에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했어요. 네. 강했는데 지금 장 후반에 들어서 가지고 약박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을 조금 더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미 대선 토론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또 받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AI 혹은 이제 전선 전력 이런 쪽인데 여전히 지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조정을 거치면서 지수도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크게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시장 전반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네.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시장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환율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네. 좀 완화되면서 또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 지금 일본 엔화가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밤에 보시면 160.65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5월 달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90조 원 가까이 외환시장 개입한 부분들이 아무 의미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바로 환율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좀 관찰국을 지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왔었는데 호주 물가라든지 뭐 이런 주변 국가의 물가가 약간 생각하는 것과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변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또 프랑스 쪽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슈, 또 일본 엔화 약화, 또 지난주는 위안화 절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띄었다라면 어제나 최근 들어서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네. 달러가 강세를 띄면서 또 환율이 약해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연기금이 1,410원 정도 선에서 마진을 정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돌파되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네. 만약에 1,41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변동성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은 항상 열어놓으시되 일단은 환율이 좀 빨리 안정화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약화된다. 그러니까 1,4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1,410원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1,415만큼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네. 수급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1,410원 선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R&D 총 규모가 30조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대 게임 체인저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이 R&D 정부 측에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한 번만 나온 건 네. 아니잖아요. 뭐 그 전부터 뭐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뭐 바이오 첨단 바이오 뭐 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AI 쪽 그리고 첨단 바이오 시장 쪽 이런 쪽의 시장에 계속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좀 크게 움직임이 있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AI 같은 경우는 워낙 엔비디아가 좀 워낙 강했었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엔비디아가 줄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영향을 좀 많이 연초부터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 뭐 정부에서 R&D 예산을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가지고 주가 수급이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받아왔던 부분들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급은 플레이해 줄 수는 있었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AI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측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변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특히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 CDMO 기업을 지금 인수를 또 했고 네. 그럼 결국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까지도 공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신 관련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까지도 다시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좀 투심을 강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회복시켜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R&D 관련한 이 투자 이슈는 계속 나올 만한 이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기술 수출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워낙 이제 SC 제형 쪽에서는 좀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유일한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술력 그리고 이제 뭐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럼 결국에는 로열티를 받게 되면 지금의 실적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차이가. 그러면 결국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바이오에 조금 더 투심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조금 더 투심을 강화시켜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알테오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할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K바이오 이제 키워드가 2분기에도 플랫폼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제2의 알테오젠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주목해 볼까요? 일단 저는 CDMO 기업들을 그래도 계속 주목을 해볼 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거기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고 또 수주 잔고가 없는 기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제 워낙 강한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키워드. 네. 이 기술 수출이나 SC 제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 수급 플레이를 유지를 시켜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만약에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이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많은 부각을 못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바이오주에서 전반적으로 180도 다르잖아요. 반전 현상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알테오젠은 여전히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지금 신공장 부분들이 가동까지도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의 주가는 리밸런싱이 충분히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의 투심이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정적이면서 좀 손익비적인 투자를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독일의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꽤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변동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뉴스가 나온 상황인 것이고 네.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지만 또 CDMO 시장 관련해서 또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수를 해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는 딱 이제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특정 사업 부분에 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형 기술 네. 이 부분을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머크사에다가 공급 머스크 독점적으로 공급을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연간 1조 원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아서 올라온 거고. 지금 리다케인바이오도 표적 항암 시장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뭐 팩트론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주를 선택하신다면 사실은 뭐 알테오젠 저한테도 오늘 살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왜냐면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사실은 네. 또 이런 기업에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확실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신약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이제 뭐 이게 또 FDA 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스케줄표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네. 좋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는 약간 변죽만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이거 뭐 합니다. 우리도 뭐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압축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팩트론 질문을 조금 더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이슈를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물질 이전 계약을 좀 네.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18% 급등 양상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였는데 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네. 뭐 요요 현상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는 약물 지속 시간을 좀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팩토로는 그러한 기술력이 이미 있었고 계속해서 수출한다 뭐 이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좀 안 나오다가 주가가 반응을 못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라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스토리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섹터를 좀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게임 섹터를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8월에 게임스컴이 있기도 한데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으로 살펴본 데브시스터즈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투심이 개선되다가도 약간 찬물이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네. 상한가도 또 찍었긴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급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좀 매물이 좀 크게 나오면서 그거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물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에서도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이 쿠키런 IP 하나만 가지고 10년 넘게 장수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작 IP 하나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지금 장수를 해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쿠키런에 대한 부분들의 인기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고 또 쿠키런이 이미 중국 시장 쪽에서도 괜찮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신작까지 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사전 예약자가 제 기억으로 한 200만 명이 넘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거의 95% 이상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대량으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물려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뭐 그간 이제 뭐 한한령 부재라는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신작 모멘텀이 되고 좀 대기 중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이제 시프트업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일단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섹터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신작이 있는 기업들의 좀 맞추기식, 이제 수급 맞추기식이 좀 들어가주겠죠.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좀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8월에 이제 독일에서 게임스컴 부분들이 좀 개최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국내 업체들이 일단 넥슨이 참가를 하고요. 또 네. 이제 펄어비스가 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카잔이라는 신작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카잔이라는 신작 자체가
던전 앤 파이터의 IP를 원작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이게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출시했을 때 당시에도 구글 매출 스토어에서 1위를 좀 달성할 정도로 워낙 좀 인기도가 많은 IP죠. 그러니까 그 IP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카잔이라는 것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그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 붉은 사막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 부분들의 이슈가 앞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개발이 늦춰지다 보니까 주가를 꾸준하게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밝혔던 부분들이 B2C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붉은 사막을 플레이를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안을 이번에 좀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거진 다 개발이 완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B2C 쪽에 대한 체험을 열었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기술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게임스컴이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들어갈 거고요. 마케팅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펄어비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붉은 사막의 출시 일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시 이후의 인지도라든지 흥행도라든지 이런 여부들이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그래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일단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주가 상승 모멘텀은 현재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게 되면 이제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투심이 일단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만 놓고 보면은 당분간 일단 게임스컴에 대한 8월 전까지는 좀 수급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브 시스터즈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븐 스매시라는 신작까지도 대기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험의 탑이 출시를 하고 나서 오븐 스매시까지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MMORPG 쪽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원터치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MMORPG 양손으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단순한 게임들이 많은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쿠키런이 그런 기반으로 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IP 부분, 트래픽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험의 탑이 출시를 하고 나서 매출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위로 올렸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감으로 빠진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일단 한번 흔드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이 물려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지금 보면은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간 데브 시스터즈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어제 상한가를 치면서 거좀 다 본전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약손실을 보고 나갔거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손바뀜 현상이 지금 나타난 모습들이 어제 거래일만 보면 일단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외국인 기관, 뭐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전부 다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사모펀드도. 그러니까 개인의 매물을 지금 메이저들이 받아줬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데브 시스터즈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 섹터 전반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펄어비스인데 자,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해 볼까요?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붉은 사막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PC는 업데이트를 안 해서 좀 매출이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다만 반대로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바람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신작에 대한 이벤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리뉴얼을 이제 전부 다 거쳐나가면서 매출이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검은 사막에 대한 트래픽도 일단은 견조하게 하반기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가장 클 겁니다. 펄어비스의 주가를 그동안 끌어내려왔던 부분들도 그쪽에 코멘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게임스컴에서 공개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가 위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붉은 사막 이슈로만 주가를 좀 꽤나 많이 끌어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물려있다고 하게 되면 59,000원대, 6만 원대 이 레인지 박스권이 매물이 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근대의 펄어비스가 일단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뭐 붉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강화가 돼 있다 하게 되면은 여기 매물도 좀 강하게 돌파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게 이제 바닥에서
딱 보면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중장기 평을 이지막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종가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잡아드릴게요. 조금 더 위로 잡게 되면 5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까지 한 번 더 끌고 가보시고 만약에 57,000원대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다 하시면 저는 5만 원대까지도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7,000원 이 레인지 박스권에서 분할 매도로 계속 좀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38,000원에서 4만 원대 이 라인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가 베팅할 종목 펄어비스 알아봤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용 쪽입니다. 수출 데이터도 좋고 네. 아마존과 관련한 이슈도 지금 있습니다. 네. 어떻게 흐름을 바라볼까요? 뭐 일단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네. 계속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K푸드 이런 기업들이 좀 방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엔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북미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중국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인 것이죠. 네.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인바운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주들이 움직인 스토리를 보신다면 작년 동안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유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게 된 것은 이쪽도 있지만 또 중국도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마존 K뷰티 셀러데이 이제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뭐 이게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 의구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마존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매 루트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방문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다라면 지금은 온라인 판매라든지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점에 들어가는 제품보다 다이소라든지 네. 뭐 코스트 같은 데 들어가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이슈가 더 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이 아마존 행사가 저는 꼭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막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선택해서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리쥬란 힐러로 좀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들의 가장 뭐 받고 싶은 제품 리쥬란 근데 맞으면 아파요. 엄청 아프다고 네. 하죠. 이게 왜 아프냐면 알갱이가 커서 입자가 네. 커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뭐 수면하고 이제 네. 맞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리쥬란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게 만약 연말 정도에서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 화장품 있죠. 리쥬란도 이제 리쥬란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네. 이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선케어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무시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여름에 잠깐 그냥 반팔 입고 나갔다 오면 팔 같은 게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토시 같은 거 하고 이제 나가긴 하는데 이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약간 손상을 받았을 때 이걸 빨리 재생해 줄 수 있는 제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안 써봐서 그냥 그 네. 뉴스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리쥬란 제품 자체의 어떤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슈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상승을 많이 보인 기업들이 대부분 여름 UV 차단제, 선케어 관련 제품을 판매가 잘 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 보신다라면 한 2달 정도 한 14만 원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상승 전환시킨 것을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3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까지 종가 베팅할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부장에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네.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아마존의 뷰티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으니까 마녀공장도 오늘 부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의 변동성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화장품 전반적인 투심은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뭐 수출이 견조하게 지금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K뷰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섹터의 수급은 계속 좀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화장품 쪽에서 못 갔다 하게 되면 스킨앤스킨이랑 마녀공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단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일단 스킨앤스킨에 대비해서는 실적 부분들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마녀공장이 워낙 해외 쪽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금 실적이 조금은 부진했던 부분들의 여파가 있었는데 일단 일본 돈키호테 쪽에서도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에 지금 입점을 예정 중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 오히려 지금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결국에 외국에 대한 부분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일단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중국 쪽까지도 판매 채널 확대하려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일단 중국 쪽까지도 지금 마케팅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그간 못 받았던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좀 주가에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녀공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은 실적이 아직 찍히는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못 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상저하고 흐름인 거죠.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곧 어닝 시즌까지 돌입을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직계해서 볼 때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의 주가가 일단 저는 리밸런싱이 하반기에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보고서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투심을 어느 정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뭐 우상향 기존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좀 화장품 쪽을 아직까지 접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마녀공장 충분히 저는 지금도 뭐 접근이 분할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마녀공장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섹터별로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늘 생명보험 섹터가 상승세를 나타내더라고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미래에셋생명의 상승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9%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 자진 상폐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진 상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계속 뭐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진 상폐하려면 이제 소액 주주가 17%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뭐 공개 매수를 한다라면 상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상폐하려면 어쨌든 뭐 상폐한다 그러면 어쨌든 공개 매수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계속 지분이 계속 매입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저점 2,400원 대비해서 지금 5,300원이며 다른 어떤 동종 보험사 하고 비교해 본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슈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워낙에 이 회사 거래량이 적은 거고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회사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은 뭐 자진 상폐해도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폐 이슈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가능성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폐 이슈가 나온다면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말고도 신성송상의 경우에도 자진 상폐 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좀 기업들이 이렇게 자진 상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뭐 이렇게 자진 상폐에 대한 이슈 부분들은 이건 이제 뭐 결국엔 기업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네. 이제 이 부분들은 베일을 안쪽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뭐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자진 상폐를 한다라는 이슈가 정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진 상폐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좀 여기서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자진 상폐 이슈로 인해서 좀 뛰어드는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계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단타성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슈가 뭐 워낙 이제 주가를 조금 더 플레이하면서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자진 상폐 이슈가 만약에 수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진 상폐가 한다라고 딱 이슈를 내고 나서 뭐 지금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됐다라는 이슈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내가 선별적으로 대응을 빠르게 못하게 되면은 워낙 주가는 먼저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이건 진짜로 기보유자분들의 좀 영역 구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진상폐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뛰어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다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부분들도 아니고 또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영상들이 향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만 오히려 접근하셔도 데이 트레이딩으로부터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단기적인 수익에 좀 목말라 있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 있는 기업들은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진상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주주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자진상폐를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추세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가 안 좋은데 결국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의 가이드가 딱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을 강화를 시키는 기업 쪽에 또 많이 몰릴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다는 기업들을 다 보게 되면은 실적이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나 이미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잘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좀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반대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늘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기업이 지금 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더 늘려서 손해를 보고 하려고 안 하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자진상폐까지도 이끌어낼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직계해서 봤을 때는 결국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밸류 체인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밸류 체인 안쪽에서는 결국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배당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에 차라리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오히려 이제 이런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자진상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주가가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자진상폐를 한다라는 게 베일이 공개가 되면은 갈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문제점을 다 안고서도 자진상폐 부분들을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진상폐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결정해야지 다음날 뉴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작년에 오스테인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상폐를 한 다음에 가치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오히려 다 재상장시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전문 투자사가 나중에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있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 또 저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생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사실은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때 되면 공시해야 되고 때 되면 뭔가를 해야 되고 한 게 있는데 자진상폐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1,000 얼마, 2,000 얼마 하는데 그 전에 그 거래량을 보시면 10만 주, 15만 주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굳이 이걸 우리가 상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대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규제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데 이 회사 거래량이 없으니까 자진상폐하겠지? 그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건 뉴스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진상폐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나서 바라봐야 하는 흐름이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모두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보다 점차 내림세를 보이는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양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33%로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수는 2,78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46% 역시나 약보합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838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홀로 파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020억 원, 개인은 3,451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7,490억
295억 원을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이제 뭐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오늘 장 초반에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가긴 네. 했었는데 이렇게 좀 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장 후반까지 들어가면서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일단 반등이 대부분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네. 거래 대금들도 거의 줄을 할 정도로 많이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전에서도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만큼 할인율이 지금 적용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전선 전력 쪽이 워낙 저점 대비 고가까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호황기 사이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결국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출을 위해서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로 또 받고 있는 대원전선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낮은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을 놓고 보면은 제일 압도적입니다. 거래량이 제일 큰다라는 것은 위아래에서 매물이 나오고 매물을 사고 있는 부분들을 싸움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양봉 마감이라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샘플 테스트 전력청 샘플 테스트 자체가 아마 내년 말 정도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로 LS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전선 같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수주를 정확하게 따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사 수혜를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만한 위치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전선 전력 쪽이 조금 더 강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양대 시장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도 처음에는 많이 내려가 있다가 저점을 조금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 지수가 약세를 보인 상황 속에서 약세를 보인 업종이 대다수의 포진해 있습니다. 하락 상위 쪽으로 살펴보면 기계 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2.05% 약세였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가스업으로 1.95% 하락, 서비스업에서도 1.68%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대부분의 업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입니다. 2.66%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음식료 담배 업종 1.81% 약세, 기타 제조 업종도 그 뒤를 이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두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 사실은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거의 1% 정도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0.2% 정도 하락을 했으면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정반대죠. 네. 오전에 플러스 0.3%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지금 마이너스 0.4% 마감했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0.8% 마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스피가 코스닥이랑 정반대의 흐름이 연출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쪽의 어떤 수급,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 미드권 실적밖에 없다라는 인식들,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운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네. 조선주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신규 발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또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4%, 또 현대미포조선이 3%, 현대중공업이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이런 장에서 3% 네. 엄청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3% 가까이 올랐던 점을 특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통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엔저 현상도 심각합니다. 지금 다시 또 37년 만에 슈퍼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엔저 현상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결국 미국 네. 쪽에서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PC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그다음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만큼 일단 뭐 엔저 현상 아시아 통화 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플레이는 아니죠. 네. 결국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 자체에서 놓고 볼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통화 쪽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 따라서 지금은 계속해서 각국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한미 금리 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더 이상 올리기에는 어렵고 네. 지금 내리기에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시피 일단 지금 엔저 현상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네. 이제 미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좀 PCE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연준에 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결국에 뭐 엔저 현상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일단 미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미국에선 결국에 이제 뭐 연내 금리 인하 뭐 2번이라든지 1번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기정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각국에서도 인하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여파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나서 시장이 오를 수가 있냐라는 부분들이죠. 네. 결국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던 부분들, 기대감이 일단 담겨져 있었던 부분들이 막상 이제 현실이 딱 되게 되면은 기대감에 대한 기대 소멸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눌림을 또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저는 AI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PCE 발표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 현상보단 PC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엔저 현상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감 때문입니다. 뭐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쪽에 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뭐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는 제품보다 해외에서 생산해서 넘어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엔저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전처럼 엔저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바로 피해를 보거나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우위가 높은 산업이 많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모든 라인업에 전기차가 있죠. 또 하이브리드 기술력도 예전에 도요타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뭐 도요타보다 더 좋다라고 인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꼭 엔저 때문에 갑자기 현대차를 계약한 해외 소비자가 갑자기 도요타를 계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뭐 HBM이든 뭐든 다 우리나라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오히려 특수가스라든지 네. 뭐 장비, 기계 이런 것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엔저가 발생한다라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조금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면서 투자 의견 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엘리서치의 최진혁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리쥬란 힐러에 관련해서 해외 매출이 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 1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보겠습니다. 펄업 있습니다. 신작인 붉은 사방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는 5만 7천 원, 손절 라인 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방위산업 임베디드 시스템 기업이고요. 국방 규격을 충족하는 컴퓨터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DK락입니다. 대왕고래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24,0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24,450원으로 하루 동안 1.88%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DK락이었고요. 매수한 가격이 9,900원, 고가 기준 1,250원으로 하루 동안 3.54%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